최근에 The Revolution That Wasn't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투자자분들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요약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저자인 스펜서 제이컵은 크레딧 스위스의 전 주식 애널리스트이자 월스트리트저널의 파이낸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의 책인 The Revolution That Wasn't에서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게임스톱 주식에 관련된 주요 이벤트를 통해서 밈스톡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발간되었으며 이 책은 밈스톡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을 위해 훌륭한 요약본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월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블랙 스완, 검은 백조 이론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드물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로빈후드의 공동 설립자가 게임스톱의 밈스톡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저자인 스펜서 제이컵은 밈스톡으로 이어지는 이벤트에 완벽한 조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밈스톡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이컵은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밈 주식에서 이겼고 개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패배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숏 스퀴즈 및 기타 밈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마는 불행히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밈스톡 현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왜곡했습니다. 미디어의 내레티브는 젊은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에 조종당하는 큰 손이 개인 투자자를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는데 지쳤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젊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밈 주식을 월스트리트의 거물에 대한 반란이 수단으로 활용한 혁명가로 묘사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밈 주식과 이와 유사한 현상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서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자신의 책에서 밝혔듯이 밈 주식은 젊은 투자자들의 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여 요인으로 인해 시작된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비디오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1부 월스트리트 배트의 마피아 문화의 부상. 타락자, 유인원, 자폐증, 지체. 이것이 월스트리트 배트 사용자가 스스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경멸적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월스트리트 배트 포럼은 긍정적인 태도의 우호적인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밈 주식 공매도가 한창일 때 앤드류 레프트라는 존경받는 인기 있는 주식 분석가는 밈 주식 공매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월스트리트 배트 사용자들은 앤드류와 그의 가족을 괴롭히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배트 사용자들은 그의 개인 계정을 해킹했고 심지어 앤드류의 아이들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의 가족들에게 모독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앤드류는 괴롭힘에 너무 괴로워하여 공매도에 대한 연구 출판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존경받는 미디어 산업 분석가인 리치 그린필드에게도 AMC 영화관 체인인 밈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가 앤드류 레프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배트 사용자들은 리치의 주소를 게시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문자로 살해 위협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월스트리트 배트 사용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증오심과 군중 심리를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레딧이 출시할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레딧은 버지니아 대학교의 룸메이트인 스티브 하프맨, 알렉시스 오하니안과 에런 스워츠들이 함께 2005년에 설립했습니다. 마크 자커버그가 룸메이트와 함께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 1년 후입니다. 레딧과 같은 포럼으로 구성된 다른 웹사이트가 인터넷에 있었지만 레딧은 달랐습니다. 레딧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광고에 의존하는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와 다르는 실제로 레딧은 광고주와 친화적이지 않으며 유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플랫폼도 아닙니다. 레딧이 또 다른 독특한 점은 포럼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메시지나 게시물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월스트리트 배트 포럼은 제이미 로고진스키가 레딧의 플랫폼에서 만들었으며 레딧의 다른 포럼과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배트도 처음에는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배트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 배트가 포럼을 자신들의 감정적 의견을 익명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장소로 여기는 젊은 남성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게 되자 포럼 자체에 힘이 생겼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배트 사용자들은 개인적으로 밈 주식의 공매도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마니아들이 더 많아지고 더 오래 지속되어 매우 나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 더 많은 현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장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에게 비용을 전가합니다. 미디어에서 월스트리트 배트 서브레딧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6년 3월 마켓워치의 셀리 프렌치와 션 랭로이스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위험한 석유 사업 중 하나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만나십시오라고 제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배트의 회원 수는 38,000명에 불과했으며 레딧의 인베스팅 서브레딧 포럼의 회원 수는 18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플로리다의 고등학생인 제프리 로잔스키 일명 월드 케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900의 투자를 며칠 만에 5만 5천 달러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정확하게 추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배트를 언급하는 다음 기사는 2017년 초 FS 코모라는 젊은 캐나다 청년이었는데 그는 월스트리트 배트에 자신의 마지막 24만 9천 달러를 애플에 걸었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베팅한 이유를 설명하는 5천 단어짜리 논문을 사이트에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불행히도 그는 틀렸고 15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코모는 손실에 대한 그의 반응을 늑대 가면을 쓰고 비명을 지르며 신경쇠약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등의 자신을 생중계했습니다. 이런 내기에 따른 손실은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승패가 갈리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남성 청중을 월스트리트 배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제이미 로고진스키가 월스트리트 배트를 시작했을 때 그는 사람들이 투기적 투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룹의 정신이 항상 수익성 있는 해킹이나 취약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일부 회원은 공매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숏 스퀴즈가 도입되면서 월스트리트는 투기적인 곳으로 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배트의 군중 심리 문화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 앱이 없었다면 밈 주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부 로빈후드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로빈후드의 공동 설립자인 블라디미르 테네프와 바이주 바트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동부 해안에서 팔로알토로 이사했고 초기 버전을 학생들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 근처 카페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로빈후드가 스탠퍼드의 대학생들에게 로빈후드를 테스트하도록 허용하면서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설립자가 실제로 소프트웨어 작성을 마치기도 전에 이 신생 회사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만큼 성공적이었으며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것 자체가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앱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로빈후드를 하룻밤 사이에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테네프와 바트가 2015년 3월에 실제 앱을 출시했을 때 로빈후드는 이미 거의 100만 명의 고객이 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성장과 더 많은 자금 조달 라운드가 뒤따랐고 2018년까지 그들의 회사 가치는 60억 달러로 공동 창립자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로빈후드의 성공 비결은 찰스 슈왑, 피델리티 또는 TD 아메리트레이드와 달리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으며 앱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빈후드의 장점은 앱의 사용 편의성이고 두 번째는 투자 중개 기능입니다. 로빈후드 앱은 출시된 해에 애플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로빈후드의 단순함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투자에 있어 결여되어 있었고 특히 전화로 모든 일을 하는데 익숙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로빈후드를 하룻밤 사이에 센세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빈후드의 또 다른 훌륭한 전략은 냉소적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자랐고 결과적으로 부모가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마케팅 메시지에서 극도의 부를 약속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로빈후드는 젊고 냉소적인 세대가 투자를 통해 막대한 횡재를 할 수 없다는 허황된 꿈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빈후드의 메시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로빈후드에는 젊은이들이 앱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빈후드는 커미션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렇게 한 최초의 브로커는 아니었지만 사용자가 이제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동종 업계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로빈후드는 부분 주식 투자로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누구나 단 몇 달러로 로빈후드 계정을 개설하고 주식의 일부만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빈후드 계정의 중간 잔액은 241달러로 당시 소매업체가 선호하는 테슬라 주식의 절반 또는 넷플릭스 주식의 3분의 1을 사는 데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로빈후드의 부분 주식 투자가 가능하기 전에는 20달러로 중개 계정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로빈후드 골드 계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계정은 월 5달러의 구독료로 사용자의 예금이 청산되기 전에 최대 1000달러의 로빈후드 돈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로빈후드 계정에 가입하고 1000달러로 거래한 다음 추가 마진 차용을 위해 2.5%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텐에프는 로빈후드 골드의 성공에 놀랐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빈후드를 목표로 삼았던 젊은 세대는 이미 스포티파이 및 넷플릭스와 같은 유료 구독에 매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3부 로빈후드와 월스트리트베트 및 경제 상황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투자자들은 2019년 12월 중순에서 2020년 2월 중순 사이에 월스트리트베트 덕분에 로빈후드에 기록적인 가입을 하였으며 팬데믹 3월의 약세장 바닥 구간에서 로빈후드의 신규 고객과 활동이 5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급증은 새로운 고객과 활동에 대한 호감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로빈후드의 일련의 기술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입니다. 거래는 3월에 8일 동안 3번 중단되었으며 가장 열광적인 거래 세션 중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고객들은 분노했고 소셜미디어에서 회사를 비판하였으나 회사는 그달의 기록적인 계좌 개설과 함께 계속 번창했습니다. 소매 거래 활동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팬데믹 초기에 연방정부가 1200달러의 경기 부양 수표와 매주 실업 수당으로 600달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갑자기 많은 여분의 현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2019년 말 7.2%에서 2020년 3월 12% 이상, 2020년 4월 3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이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된 활동을 대체하기 위해 거래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도박에서 거래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베트 사용자의 인구 통계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젊고 남성이었습니다. 포럼 회원 조사에 따르면 92%가 35세 미만이었고 거의 98%가 남성 또는 소년이었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지루하고 집에 갇혀있던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투기를 하고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매물을 비교하는 것이 스포츠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강세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주식이 오르면서 도전 과제는 승자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익률 높은 거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류의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월스트리트의 조언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료 레디터로부터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로링 키티라고도 알려진 키스 길은 자신의 이트레이드 계정 스크린샷을 게시하여 게임스톱에서 자신의 수익이 높아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임스톱은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인기 있는 토론 주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가 여름 초에 게임스톱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고 콜옵션의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키스 길이 게임스톱에 투자한 이유는 매우 미약하였는데 게임스톱이 게임의 하드 카피로 유명하고 온라인 게임 경쟁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지만 길의 투자 이론은 게임스톱이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게임스톱이 컴백할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화형 학습으로 알려진 핵심 심리학 개념은 사용자가 클릭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도록 권장합니다.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 동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다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 보상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키스 길의 영향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 트레이드 계정에 밈이나 업데이트만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크린샷은 거래가 성공하면서 강력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샷은 사회적 증거로 알려진 것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벳 사용자가 길을 팔로우하고 게임스톱을 부풀릴 수 있는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한편 게임스톱은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내기를 걸었던 주식이었습니다. 헤지펀드는 성공적인 기업을 찾을 뿐만 아니라 베팅할 패자를 타겟으로 삼아 수익을 냅니다. 게임스톱에 대한 길의 확신 때문에 광적인 월스트리트벳 사용자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반대편에 베팅하여 숫자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헤지펀드 매니저를 숏 스퀴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로빈후드 계정을 개설하고 로빈후드에 돈 $1,000로 즉시 게임스톱의 주식을 살 수 있으므로 그들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물론 가용 주식을 모두 소진하여 공매도를 짜내는 주식 시장 코너를 비밀리에 설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계정을 가진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를 수행했을 때 규제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부 밈 주식은 항상 큰 손이 승리합니다. 게임스톱 열풍 직전까지 월스트리트는 반대의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업계는 사상 가장 긴 강세장과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었지만 고객은 현명했습니다. 기술, 경쟁, 금융, 교육이 그들의 머니머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저축자들조차 그들이 사서 재조정할 싼 인덱스 펀드를 붙잡고 있거나 그들을 대신해 줄 로보 어드바이저에게 팔려 사람들이 개별 주식을 거래하게 하거나 뮤추얼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벌던 수백억 달러를 월스트리트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밈 주식과 숏 스퀴즈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이는 많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월가는 변동성으로 먹고 사는 조직으로 변동성이나 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요즘 로빈후드의 고객들은 자신감에 차 있기는 하나 프로 투자자들에게 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좋지 않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밈스톡 스퀴즈를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현상, 즉 동일한 작은 주식 집합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버 앤 오딘의 새로운 연구에서는 로빈후드 고객에게 인기 있는 수천 개의 주식 모으기 이벤트를 관찰했습니다. 투자 펀드가 나중에 주식을 팔고 다시 사들이는 헤딩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하기를 원했다면 펀드는 시간의 63%를 벌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개인 투자의 단점을 연구해온 레리 스위트로는 일반 투자자가 사는 주식은 사면 계속 내려가고 매도한 후에는 상승합니다. 모든 학문적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빈후드는 부자의 것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나 로빈후드는 젊은 사용자에게 등을 돌렸으며 로빈후드는 숏 스퀴즈로 월스트리트가 약세를 보였을 때 바로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월스트리트의 큰 손을 도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로빈후드와 그 모방자들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과 파생 상품을 게임처럼 무료로 쉽고 재미있게 거래하게 함으로써 많은 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빈후드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많은 거래를 할수록 번창했으며 젊은 투자자들의 무모함 덕분에 예상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다른 큰 승자는 증권거래소와 로빈후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도매업자입니다.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Payment for Order Flow이라는 시스템에서 증권거래소로 보내는 대신 Citadel Securities 및 Virtue Financial과 같은 도매업자에게 주문을 판매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도매상은 일반적으로 거래소보다 약간 저렴하며 도매상도 이익을 내고 로빈후드도 이익의 일부를 유지합니다. 5부 밈 종목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년간 주식 종목 선정을 하는 일과 금융에 관한 글을 쓴 저자는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믿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투자 위험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밈 주식 투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밈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펌프 앤 덤프이며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펌프 앤 덤프는 주식시장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근본적인 가치 평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이러한 행동이 더 많이 관찰되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을 가치가 없는 회사도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패자는 항상 개인 투자자입니다. 둘째, 젊고 감수성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없는 조언을 따르도록 미끼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마는 월스트리트는 이러한 행동을 장려하여 변동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쉬운 투자는 없습니다. 시장을 능가하는 주식을 찾을 확률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로빈후드의 앱과 빈번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모든 소셜미디어 사이트에는 그날 큰 변동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회전율을 보인 주식 목록이 눈에 띄게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바버 앤 오딘의 연구에 따르면 로빈후드 투자자가 구매한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특정 날짜의 상위 10위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재정학 교수인 핸드릭 베센바인더는 1920년대 이후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2만 6천 개의 주식을 조사했습니다. 주식의 절반 미만이 평생 동안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0이 되었고 0.4%의 주식 종목만이 주식시장 이익의 약 50%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주식 종목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주식시장은 수십 년 동안 평균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포함된 인덱스 펀드를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이며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에서는 인덱스 펀드가 개별 종목에 비해서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인덱스 펀드에 $10,000를 투자하면 일반적인 액티브 주식 펀드 경우에 연간 $63 비용에 비해 연간 약 $9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저자의조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가가 싸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투자한 다음에 가능한 한거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신규 투자자들을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크라우드 소싱 되거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투자 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XO Advisory 그룹은 매드머니의 짐 크레이머, 골드맨삭스의 아비 조세프 코엔 및 다양한 투자 뉴스레터 작가와 같은 저명한 투자 전문가 68명의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투자 권장 사항을 훨씬 더 심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그룹에 검증된 권장 종목인 6,582개의 정확도는 47%에 불과했으며 확률로 따지자면 50%인 동전 던지기보다 나빴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주식 펀드 매니저에 대한 15년 연구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거의 90%가 단순한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저자는 아직 저축한 돈이 많지 않고 사람 대신 앱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편한 젊은 세대에게 로보 어드바이저가 탁월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웰스프런트, 시그픽, 마켓스, 베터먼트, 슈왑 인텔리전트 포트폴리오 및 Vanguard 디지털 어드바이저와 같은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산은 약 2,500억 달러이며 이는 놀랍게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인간만큼 효율적이며 저비용 인덱스 펀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재조정하고 사람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합니다. 또한 비용 면에서 컴퓨터가 일하기 때문에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받는 서비스 비용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Reddit Revolution의 긍정적인 견해는 아직은 잃을 것이 별로 없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젊은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금융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모든 돈을 잃는다면 정신적 피해가 재정적 피해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회사의 기본 가치보다는 투기적 대상으로 보거나 자신의 실수를 주식 브로커나 헤지펀드에 전가하게 되면 주식 투자에 대해 냉소적이 되기 쉽고 시장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오늘 손실된 돈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희망이 없는 내일을 맞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더욱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작가가 주장하는 것을 3가지로 압축하면 종목보다는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적극 활용하고 밈 주식같이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